안녕하세요. 횡설수설. 오늘은 침몰하는 일본 문명 회부하는 시간. 일본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그 세계에서의 그 여러 가지 문명, 보통 그 문명론자들, 문명 충돌론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할 때에 이 동아시아권에서 중국 문명과 일본 문명은 각자의 독자성을 가진 문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국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죠. 그런데 오늘날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급속하게 들어가면서 세계 리더, 지배국가가 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독자성에 대한 문명적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깊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양쪽에 있는 일본 문명과 중국 문명과 비교해서 우리 문명의 탁월성에 대해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이해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명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왜 일본 문명은 침몰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고 중국 문명은 해체될 수밖에 없으며 왜 한국 문명이 세계의 보편적 주도 문명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론화 시켜서 제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저의 개인적 견해라는 거를 일단은 배경에 깔고 이제는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는 일본 문명의 이중성, 여기 이제 표지에 나와죠. 이중성, 위선적 문명이. 그러니까 이 일본 문명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며 가학적이고 야만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문명이 세계의 보편적인 문명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근데 왜 이런 일본 문명이 왜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가학적이고 야만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온 것이냐? 이것이 일본인들이 역사 속에서 그것이 체화되는 과정 자체가 어떤 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자연재해와 사무라이 폭력 야만성에 기초한 일본 문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본 문명의 성격 규정은 사실 이 자연재해라는 요소와 사무라이 라는 어떤 그런 무죠. 문무 중에 무에 치중한 그런 문명적 구성 때문에 그런 특성을 반영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젊은 시절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90년대 초 그때 되면은 제가 아직 30대가 되기 전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때에 그때는 일본이 세계의 경제 대국,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 2위, 그리고 곧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 왜 그러냐면 당시에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의 늪에 빠져서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럴 때에 일본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일본 문명에서의 특성들이 세계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이런 경제 쪽에서는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도요타 간판 시스템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떤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도요타 간판 시스템, 또는 경영의 신으로 불렀던 마시다 고노스케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어떤 기업의 그런 시스템이나 틀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일본 문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경외감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런 그런 시대였죠 하는 거. 그런데 그때 이후로 90년대 초반 이후로 그게 정점이었다는 거죠. 그게 정점을 찍고 일본 문명이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긴 하는데, 원래 이 그 일본 문명에 대해서 서구인들이 이렇게 연구를 본격적으로 된 그게 이 국화 칼이라는 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로스 베네딕트라는 여성이 쓴 책인데, 이분은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분은 이때가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과 미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유럽 쪽에서 독일가 이렇게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을 때에 이런 적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싸우는 상대로서 뭐 독일이니 뭐 냉전, 나중에 냉전 체제에서의 소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일본인들은 일본과 이렇게 태평양에서 진주만 폭격 들어오면서 일본이 그래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볼 때는 일본인들의 어떤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서양 문명권에 있는 나라들의 그거와 이 동양 문명권에서 일본인들의 그런 특성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다. 적을 알아야 되니까 적을 나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그러니까 그거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위태롭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태롭지는 않다, 그런 뜻이니까, 이게 일단은 일본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이제는 맡기게 되는데, 루스 베네딕트라는 이분이 다양한 일본에 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서 이 책을 써내게 되는데, 이 책이 마치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어떤 그런 일본 문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한, 그러니까 현재도 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때 이 책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주로 제가 좀 게임을 좀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어떤 게임을 했냐면 삼국지하고 비슷한 게임이 일본에 있어요. 코에이사에서 나오는. 삼국지도 코에이사에서 나온 삼국지가 재밌었죠, 예전에.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 CD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일본의 전국시대를 다룬 게임이 있는데, 신장의 야망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신장의 야망, 신장이라는 한자로 신장이라는 존재, 오다 노부나가를 뜻해요. 오다 노부나가.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전국 제패에 대한 야망을 다룬,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주로 이제는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쿠가와 이에야스 시대를 다룬 대망이라는 소설 시리즈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읽거든요. 그걸 이제는 게임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그게 신장의 야망이라는 게임이었어. 그러니까 땅 따먹기 게임이죠. 똑같이 삼국지처럼. 지금도 아마 있을 거로 봅니다. 그 게임을 제가 좀 재밌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경영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했고,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신장의 야망이라든가 이 대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은 별로 흥미를 끄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뭐 그런 거 측면에서 좀 봤다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뭐 국화와 칼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높이 많은 사람들이 이 루스 베네딕트의 견해가 반드시 완벽한 건 아니고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견해로는 뭐냐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중성, 위선적이고 과학적이고 야만적이다라는 게 저의 기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지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유명한 말이 혼내와 다떼마에라는 다떼마에 혼내 다떼마에 혼내와 다떼마에라는 이거는 뭐냐면은 본음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마음 겉으로 내비친 겉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마음 그런데 속마음과 겉에 있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이게 혼내와 다떼마.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살아갈 때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겉마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 가면을 쓴 거죠. 이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와 가면 뒤에 있는 그 진짜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통 표현할 때 혼내는 마귀, 혼내는 사탄 마귀 같은 마음을 그냥 악마 같은 도깨비 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예요? 시기, 질투, 분노, 파괴,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거를 꾹 누르고 어떻게 되는 거야? 겉으로는 살랑살랑 웃으면서 상대방 기분에 맞춰가지고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겉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나라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모르는 이제는 그 서양 놈들은 뭐야? 일본으로 가면은 야 일본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그냥 너무 사람들이 좋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우리 일본에 참 잘 오셨습니다. 뭐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이 새끼 여기 왜 온 거야? 뭐 얻어먹으려고 왔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피곤한 놈이 왔구만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속으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이게 완전히 틀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저 서양 놈들 하는지 보면 참 이상한 놈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제는 한마디 뒷담화를 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을 잠깐 여행하는 서양인들은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살아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머리가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심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혼내와 다떼마에,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마음이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개인의 본심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의견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본심과 배려, 겉마음과 속마음과 겉마음, 이렇게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이제 혼내와 다떼마에 같은 요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중성.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혼내와 다떼마의 이중성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그 이유를 근데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한국인들을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상한 인간들이잖아.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술 한잔 들어가면은 속마음도 얘기하고 뭐 서슴없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속마음과 겉마음이 별로 거의 틀리지 않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인데 일본인들은 완전히 이게 다 틀려버리니까 그냥 이게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지? 근데 일본인들이 왜 이런 이중성을 갖게 됐냐?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일본인들은 그 일본이라는 땅덩이 자체가 끊임없는 지진과 화산, 폭우, 요즘에도 지금 이른 장마가 생겨서 일본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려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지금 중국도 난리가 났지만은
지진이 나서 언제 그 땅이 꺼지고 흔들려가지고 그 집에 깔아 앉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다음 화산 폭발 나서 언제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고. 그동안 일어났다는 게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삶 자체가 어때? 끊임없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본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사는 환경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더니, 이거 끝없는 자연재해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주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식이 어떻게 돼? 이 자연이 자신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이 자연은 때로는 잔인하게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화된 거죠. 몸에 체화가 돼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럼 이런 일본인들이 이런 상황, 자연재해 항상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죠. 어디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때? 이 재산과 생명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더덥게 느껴지는 게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향이 단순히 자연재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사무라이 문명이 지배를 했다고 하는 일본은.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우리 일본과 한국을 완전히 반대적인 그 특성인데, 우리는 문의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비의 나라라며, 선비. 그렇잖아요. 선비.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명은 문에 기초한 문.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치를 하더라도 항상 문의 기초에서 물을 쓰는 식인데, 그러니까 문을 중심으로 보고 물을 활용하는 식인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통치 체제에서도 문민정부, 그러니까 문이 물을 통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항상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말 위에서 세계를 정복할 수는 있지만은 말 위에서 통치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위에 세계 정복이 끝나서 문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비의 나라, 한국은 선비의 나라인데 일본은 뭐야? 일본은 무사의 나라, 사무라이 나라다. 이 사무라이라는 게 이게 봉건제자, 봉건제. 그러니까 봉건제다 보니까 봉건제 사무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무라이도 아니고,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가 한국처럼 통일된 어떤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 관료 체제로 이렇게 운영되어 온 게 아니고, 일본은 이렇게 봉건제, 그러니까 이게 나눠진 영주들,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이 지배하는 소국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면서 천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름대로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통치하게 되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다이묘부터, 그러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일본이 그림을 보면은, 저는 1570년대 이때 이제 제가 요거는 오다 노부나가는 토요토미도 토쿠가이에야스 당시에 이 지도인데, 여기 보면 수많은 요게 이제는 봉건제로 쪼개져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여기 지배자들이 다이묘라고 합니다. 다이묘 밑에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이제는 있고, 그 밑에 농민, 상인들 계급이 있는 게 철저한 계급사회인데, 그 지배자가 사무라이들이라고 하는 사무라이들. 사무라이들도 이제는 급수가 있어서, 귀족적 사무라이는 상사, 하급적 사무라이는 향사, 그 다음에 거기 틀에서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놈들은 낭인이라고 하는 게, 낭인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항상 추적을 당하는. 근데 그런 낭인 계급들이 또 있다면, 이게 낭인 계급이라고 하면 낭인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무라이들인데, 이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는 선비들이 서원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는 그 선비가 하나 껄떡거리는 놈이 그 농민이 뭔가 하나 자신한테 잘못하면은 이렇게 어때 잡아다가 무릎 꿇려놓고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원에 그 폐해가 많았잖아요. 그 조선시대 말에. 그런데 일본은 가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칼이 바로 날아가서 목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 민중들은 이 사무라이 지배하에서는 어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죠. 약간의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면은 그냥 죽여버리니까 칼이 날아가서 그냥 죽이니까. 뭐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선비가 있는 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 일본이라는 사무라이는 민중을 지배할 때 그 칼, 뭐 창으로 지배를 하니까 어때? 항상 몸에서 살기를 뿜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니, 우리가 한마디 조폭의 나라라고 생각해보세요. 각 지역에 조폭들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조폭들이 힘겨루게 하고 있어요. 조폭 새끼들이 그 동네 깡패 새끼들이 뭐해.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언제든지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무식한 놈들이잖아요. 그 놈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명이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칼로 목을 쳐버리고 막 그냥 난자를 시켜버리면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전전긍긍 할 수만 있네. 전전긍긍. 이게 눈치를 보지 않아. 이게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이런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명.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겉마음과 속마음을 분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증오감이 가득 차도 꾹 누르고 어떻게 해야 돼? 질서에 순응해야 되잖아. 그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 거기 사무라이들의 그 다이묘나 이런 통치 체제에서 조금이라도 거부감적인 어떤 그런 걸 일으키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제재가 칼이 날아오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살아나가려면은 그 일본인들이 당연하게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게 이렇게 꾹 만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자연재해라는 그 특성과 이 사무라이의 그 통치 시스템 자체가 일본인들을 이렇게 이중적인 인간들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문명적으로 이렇게 틀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이 에너지가 쌓이는 거잖아요. 증오의 에너지가 겉으로 혼내 감춰놓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겉으로는 살랑살랑거리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 증오의 에너지가 쌓여 있다가 어떻게 돼? 이 증오의 에너지가 외부적으로 폭발을 하게 될 때 그때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게 일본인들이 내재적으로 쌓여져 나가는 이 혼내적인 에너지, 이 증오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 파괴적 에너지, 예? 그렇게 누르고 눌러왔던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터져 나가야 되는데 그걸 터뜨리는 방식이 뭐예요? 전쟁이라는 전쟁.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그 전국시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통일됐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에너지가 분출이 나는데 에너지 분출시킬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 자기 안에서 치열하게 치고받으면 그나마 에너지를 풀 수가 있는데 이것이 눌려가지고 응축돼 있다가 어떤 계기에서 폭파돼 나오는 게 그것이 우리 한반도를 침탈하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게 그런 어떤 혼내적인 가학적 자기의 피학적 에너지가 응축돼가지고 가학적 에너지로 돌발적으로 폭출돼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 일본 놈들이 지금 그 독도를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사실은 자신들이 분쟁화시키는 건 뭐예요? 그런
과학적 에너지를 분출시키려는 하나의 건수로 지금 걸어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런 일본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냐. 자, 다음 시간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